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최수석의 경제팟 2회 방송됐거든요. 네. 혹시 주변에 반응들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조금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다고 들어봤어요? 해야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역시. 댓글이.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여쭤봤어요. 뭐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뒷 배경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아. 누가 사람인지 누가 아. 배경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흰색을 오늘 입고 왔습니다. 아. 좀 더 밝아 보여요. 저는 이제 얼굴만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화면상에? 내용을 네. 이 너무 엄숙한 저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갑자기 탈의를 하시는 교수님. 흰색으로 바꾸면 뭐 좋은 건가요? 이거 좀 흰색으로 더 바꿨습니다. 벗을 수도 없고 지금 어, 그러면. 자, 벗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하여튼 조금 오늘 좀 밝은 분위기와 그리고 우리 대화 내용도 조금 더 쉽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시게끔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삼저현상이죠. 네, 근데 삼저현상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삼저현상 무슨 뜻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 삼저 현상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제 차트를 마련해 왔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삼저 현상 해가지고 가로쳐 놓고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네.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서 이제 삼저 현상이라고 했는데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들어가면 금리가 낮은데 물가도 낮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금리도 낮은데 물가까지 낮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적정 물가를 이제 너무 저물가니까 적정 물가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더 낮출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보세요. 이 선그래프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습니다. 역시 이제 국고채 3년물이라는 시장 이자율도 계속 하락했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다. 그리고요. 두 번째 표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른쪽 맨 오른쪽 성장률 표를 보는데 특히 이제 잠재 성장률 표시를 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자체가 잃어가고 있는 네, 네. 저성장 국면으로 아예 고착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서 삼저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지금이 금융위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요새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뉴노멀. 그러니까 예전에 통하던 고식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뉴노멀이 뭔지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사실은 선생님.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맨 처음에 나온 게 우리 미국에서 이제 미국도 채권 투자하고 국채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서 이제 채권을 갖다 가장 많이 다루는 회사가 핌코라는 회사인데 네네. 그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이제 무하메드라는 이 아랍 계열 친구인데 엘 에리언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잘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다 친해요 저랑은. 근데 다 아랍 친구, 친한데 아랍 친구. 네, 아랍 친구 원래 이제 뭐 같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 뭐 다 알게 되는 친구인데 이게 이 친구는 사실 좀 약간의 변명거리는 있는 거예요. 이때 얘네가 엄청 깨졌거든요. 이때 엄청 깨지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제 깨지면서 약간 변명 비슷하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네, 차원에서 네, 어쨌든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뉴노멀이라는 건 예전에 우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시겠지만 1988년 우리 삼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삼저 호황이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원래 그 말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사실 투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자율이 낮은데도 투자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저투자죠. 그러니까 우리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봅시다. 근데 저투자가 문제가 되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좀 더 붙이고 싶은 게 작년에 우리가 물가가 0.7%인가 올랐을 거야 아마. 그죠? 0.7인가 0.8% 올랐는데 그 0.7인가 0.8% 오른 것의 대부분은 다 담배값 인상이에요.
그 요인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담배값 차트를 보여주셨네요. 예, 예. 이게 여기 있네요. 저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빈틈 없습니다. 그래서 아, 빈틈이 없으시네요. 예, 물세 보면은 틈 없는 중. 예, 물세 틈 없이 빈틈이 많긴 하지만은 실제로 저 담배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 0.58%에 기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담배값 오른 거 말고는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 담배값 네. 상승 빼면은 거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승한 이제 게 별로 없군요. 그렇죠. 이제 들으시면 괜찮은데 사실 경제에서 이제 뒤에 공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 그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볼펜이 지금은 1,000원인데 내일은 900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걸 소비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발생하는 것이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도 볼펜 사오는 원료인 플라스틱이 예를 들면 1톤당 10,000원인데 내일은 9,000원 된다 그러면 오늘 생산할 일이 없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건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는 경제 아주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이자율이 이게 더 재밌는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자율 하락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원래 이자율이 하락이 되면은 쉽게 표현하면 저금해서 뭐 하냐 내가 왜 저금하냐 이 저금할 돈 갖고 이자 받느니 차라리 내가 써버려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되고 거꾸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어머 내 노후 대비 자금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10%면은 예를 들면 1억만 있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1년에 1,000만 원 갖고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저 기준금리 시대로 되면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자율이 1%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한 달에 160만 원을 갖다 노후 최저 생활비를 유지하려면 19억을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60만 원을 타내려면 19억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정말 더 소비를 못 하는 거죠. 네네네. 역설적인 상황들이 그러네요. 벌어져요. 그게 이제 뉴노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삼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최진기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금리와 물가에 대한 관계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애우기 쉬우라고 이제 물가란 뭐냐? 물가는 정의가 이제 물건의 가치예요. 물건의 가치. 네. 그럼 금리는 뭐냐?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음료수를 한 병 사는데 작년에는 한 병을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올해 그 음료수를 사려고 갔더니 2,000원을 달래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2배로 올라간 거죠.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가치가 2배로 올라간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돈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든 거죠. 예. 1,000원 주고 이걸 샀다가 이제는 2,000원이나 줘야 이걸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가치와 돈의 가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자, 이제 그거 한 단락이 끝났고요. 두 번째는 적정 수준의 물가가 필요해요.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냥 그건 넘어가고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기업의 목적이 뭘까? 기업의 목적이 뭐죠? 다 아시겠죠? 이윤 추구. 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가정의 목적은 뭐 효용? 가정의 목적이 효용이시고요. 행복 추구 아니에요? 행복 추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은 좀 다릅니다. 예, 저희 뭐, 집안은 예, 행복이고 그리고 뭐 학교, 대학이나 뭡니까? 갑자기 궁금해. 추구예요? 효용 추구. 효용 효용국대화. 예. 그리고 뭐 학교나 뭐 대학의 목적은 이제 인재 양성이죠. 뭐 이런 거죠. 네네네네. 근데 한국은행의 목적이 뭘까요? 한국은행의 목적.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적정 물가예요. 적정 물가. 적정 물가를 유지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목적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목적이 처음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표 물가를 제시해 놨는데 2에서 2.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0%대죠. 0.7, 0.5 요 정도 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물가가. 네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 왔죠. 저기 앞에 보셨던 그래프처럼 네.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는데 더 이상 내리기 어려울 수준으로 인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물가가 유지되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제시를 잠깐 했는데 네. 뭐 제 자랑이 아니지만 글로벌 유동성 함정과 출구라는 네. 멋있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금리를 낮추면 저금리면 네. 가계 경제 주체 중에 가계는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저축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실물, 그러니까 물건을 지어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런 식으로 투자가 주식이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고용 창출도 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다 쓰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투자를 더 증진시킬 여력이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 증진과 여러 가지 소비 증진을 이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도 그런 실물 경제 회복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돈이 이제 묶여 있는 네네. 그런 돈맥경화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아, 돈맥경화 예. 재밌네. 그래서 돈맥경화 현상까지 온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거 읽어봤는데 아, 그러세요? 저 맨 마지막에 아주 제일 멋있는 말을 갖다 그러세요? 하셨더라고요. 뭐냐면은 장독에 독이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 붓는다고 되겠느냐? 독의 구멍을 막자 이런 멋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전부 다 디플레이션을 큰 문제죠. 네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국도 실제로 중국까지도 사실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라는 건 정말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어서 돈을 갖다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이거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네네네네. 풀었는데도 실중에서 네. 돌아가지 네. 않는 거니까 그 원인이 또 뭔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돈이 왜 안 도느냐. 이게 도대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네. 하면 그냥 이게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유례 없이 돈을 풀었잖아요. 네. 모든 나라들이 정말 미친 듯이 돈을 풀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원래 뭐 금리가 주가가 가면 예. 좀 채권은 별로 안 좋고 이 좀 약간 여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새는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고 금값도 오르고 예전에 있었던 상관관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게 2008년에 금융 위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흐름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럼 도대체 이게 이 유동성 흐름의 끝이 어디로 갈 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께서 짚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싶어요. 물론 이것은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네, 제 네, 생각을 네, 네, 말씀드리면 조금 비슷한 질문으로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었어요. 네. 이걸 한번 생방송 중에 앵커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왜 투자가 안 늘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소비를 할 것 같아야 기업도 투자를 하지. 그렇죠. 그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양적 완화 기조를 다 유지해 왔죠.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하고 네. 다 그렇게 해왔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같이 고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요. 크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기업은 이윤 추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윤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윤은 이윤 is equal to R-C예요. 이윤의 정의가 그러니까 R은 revenue 매출액이에요. 네. C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건데 다시 말하면 투자 여건이 비용 측면에서는 강화된 거예요. 비용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네네네네. 그렇죠? 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자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방 갖다 쓸수 C가 있으니까. 최소화되는 네, 네, 데는 기여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역시 R도 같이 커져야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매출액에 대한 기대가 커져야 이윤이 확보되겠구나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투자를 하기 위한 비용은 싸지만 이 싼 비용을 가지고 투자를 해본들 괜찮은 매출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현상. 역시 이제 이건 기업 측면이고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금리가 싸면 저축을 안 하고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네. 부동산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도 굉장히 불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싼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쪽 실물 경제로 전이가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정의를 내리자면 네. 저금리와 함께 불확실성이 함께 찾아와서 기업이든 가게든
적극적으로 실물 경제로 돈이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뭐 그 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서 우리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네. 싸졌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뭐 싸게 갖다 쓰면 뭐해 내가 이거 갖다 써서 뭐 할 건데 뭔가가 매출액이 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투자했을 때 그것이 수익을 갖다 준다던가 해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신 거죠. 예, 맞아요. 성순례도 이해하셨죠? 제가 이 지난번에 저희가 원샷법을 다뤘었는데요. 네. 그 원샷법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그 기업과 기업의 오너께서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중견기업이죠. 그 기업이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럼 원샷법을 이용하면 네. 자금을 이용해서 M&A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어. 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이 싸진 거죠. 비슷한 현상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M&A 한들 네.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래서 원샷법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M&A를 하려고 결정한 기업이 원샷법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 없는데 원샷법을 이용해서 M&A에서 어딘가를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못하는 그렇죠. 뭔가 확률이 세상이네요. 있어야 내가 이길 거에 주사위를 던지지. 예. 그죠? 예. 네, 비슷한 네, 교수님 지역입니다. 의견 그러시고 네. 선생님 의견도 저 몹시 아니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논쟁이죠. 사실은 이게 바라보는 입장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계적인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뉴노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뭐 원자재 가격이나 모든 동향에 있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건 면화 재고량도 최고고 유류 저장량도 최고고 어쨌든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 공급 과잉의 배경은 무엇인가가 이제 두 번째 가야죠.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을 푸는데 안 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돈을 푸는데 안 도는데 저금리 정책이 안 먹히는 이유는 더 돈을 푼다는 정책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사태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돈을 푸는데 경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넘쳐나는데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데 그럼 이게 왜 발생했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수요가 없다는 거죠.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수요가 왜 줄어들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흐름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 얘기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1980년 이후에 사실 우리 미국에서는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영국에서는 대처가 집권하면서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가 나오면서 사실 벌였던 일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이게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신자유주의 가장 결론이 신자유가 좋다 나쁘다 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극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양극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소비 축소가 발생을 했는데 이 소비 축소의 발생들을 갖다가 1990년대, 2000년대는 중국 성장이 이걸 메꿔줬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네. 이 중국 성장과 미국의 수요가 메꿔주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이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의 문제다. 그다음에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걸렸을 때 이게 발생했던 큰 복합체적인 형상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문제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최진기 선생님의 그 뷰가 네. 제 뷰하고 결국은 맞물려요. 그렇죠, 그렇죠. 해석을 다른 방향에서 그렇죠. 네, 네. 한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친구. 떨려갖고 내가 또 틀리는 줄 알고 제가 틀리는 거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유동성이 이거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이렇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저 현상, 삼저 현상도 넘어서서 이제 오저 현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 오저 현상은 또 뭡니까? 네, 제가 또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트를 한번 잠깐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오저 현상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소비까지 저조한 현상. 이게 이제 오저 현상입니다. 이제 삼저 현상에 더해서 고용도 안 좋고 저고용 그리고 저소비. 예. 그러니까 소비 침체와 고용 불안 이 두 가지까지 해서 이제 오저 현상이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고용 지표를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금 4.3%인데요. 이거는 IMF 직후 시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요 11.0인데요. 네. 이것은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고용 통계, 경제 활동의 인구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저고용이다. 네, 네. 예, 고용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근데 저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네.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세운 전략이 이제 고용이었는데 네네네. 고용마저도 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좀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괜찮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아쉬움이 있는데 아니 물론 아니를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요인이라보다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빨리 지금 넘어가시죠. 급 회피하시고 자, 오조 현상을 마무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말씀드렸다면 저물가 현상인데 네, 근데 왜 소비가 안 늘어? 그렇죠. 그 소비가 안 느는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죠. 네네네. 소매 판매 증감률을 보면 제가 계산을 직접 했는데요. 네, 소매 판매 증감률이 11년도에 9.4%에서 15년 2.2%로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저 소매 판매액을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하. 구분해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8.9에서 0.2%예요. 오프라인 소매 판매는. 백화점, 마트, 마트. 뭐 유통 매점, 뭐 네네. 여러 가지. 네네. 물론 이제 편의점도 포함이 되지만 편의점을 빼면 저게 마이너스 2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까지 그렇죠. 망가지는 침체되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네. 이런 오저 현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좀 심각한 상황이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 표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온라인 소비는 그나마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오프라인에 맞습니다. 비해서 예. 소비 패턴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해- 이전되고 있는 네네, 모습, 네네. 그런 그나마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굳이 온라인 소매 판매 증감률을 계산을 한다면 네. 2.2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렇겠죠. 2.5 정도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것 되는 같아요. 일이죠.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오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오저 중에서 제가 가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맨 마지막 사실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률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알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사실 소비가 실업률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실업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실업률 증감이 무서운 거지 사실은. 저 증감이 증가 속도가 무서운 건지 우리나라 자체가 실업률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건 뭐 다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저 소비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네. 그 닐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는 조사 조사 기구죠. 서베이. 거기서 나오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전 세계 평균이 98이에요. 100이 기준이겠죠. 전 세계 평균이 98인데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44가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10이 나오고요. 중국이 105가 나와요. 근데 일본이 73이 나왔는데 브라질 74. 지금 최근 떨어지는 동향 보이는데 우리가 44가 나와서 세계 최하위권이니까요. 우리 근데 뭐라 하냐면 더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이런 나오는 거죠. 향후 1년간 일자리 시장이 나쁘거나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91%가 우리는 동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40%인데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나라도 저성장이고 저물가고 저성장이고 그다음에 고실업률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저성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규모에서 이게 높냐 낮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나 금리 수준도 사실 금리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건 아니니까 물론 낮지만 또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 마이너스 금리 때리고 있는데 있으니까 물가도 뭐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비 심리 그다음에 실질 소비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왜 소비를 못 하고 있느냐?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가야지 이게 사실은 그게 더 절실한 게 대한민국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안정된 일자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을 갈 때도 빚을 내서 가요. 네. 그러니까 뭐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까지도 대출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어렵게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취업이 안 돼. 응. 취업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게 힘든 거죠. 근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면 뭐 실업률을 낮추겠다, 고용을 늘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나 뭐 지표상으로는 뭐 고용이 늘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왜 고용이 늘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고용의 선행 변수, 고용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그 선행 변수는 바로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아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 자, 투자라는 투자를 해야 얘기는 일자리가 굉장히 생기니까. 알기 쉽게 생각하면 기업들이 예를 들어 이런 공장이 있어요. 네. 그 공장을 하나 더 늘려요. 그렇죠. 이게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신규 채용이 필요하죠. 네네네. 근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없죠. 네, 그게 한 가지예요. 네.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니까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투자가 있어야만 하는데 투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고용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으로 고용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제가 실론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자를 한 판을 셋이서 한 판을 나눠 먹다가 네. 갑자기 6명이 나눠 먹어요. 자, 피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피자를 한 똑같은 판에서 6명이 나눠 먹으려면 한 판을 더 시켜야 돼요. 한 판을 더 시키는 행위가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투자가 없는데 일자리만 늘려요. 그러니까 한 판을 3명이 나눠 먹다가 6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그럼 한 사람당 돌아가는 피자의 양은 줄어들죠. 이게 일자리가 불안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일자리가 불안정.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노력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투자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혹 좀 좋게 표현하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일자리만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불안정한 일자리, 네네네. 반쪽짜리 일자리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비정규직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에 네. 청년 실업률이 정말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높게 찍은 달이 이제 2월이에요. 2016년 네네네. 2월. 이거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2월이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2월에 제 졸업식을 갔는데 학생들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졸업하던 시절하고는 달라요. 대부분이 취업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일자리 정책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쪽짜리 일자리 때문에 만약에 그 반쪽짜리 일자리라도 대표적인 게 청년 인턴이죠. 네네. 청년 인턴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정의상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근데 청년 인턴이라는 취업을 경험했어요. 그 취업자였다가 취업자가 아니게 되면 정의상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반쪽짜리 일자리를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런 정책이 실업자를 오히려 늘린 거예요. 고용률을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다시 실업률이 6개월 이후에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투자에 따른 안정적인 일자리가 양산되고 창출된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좀 안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막 갑갑해져. 삼저 현상 발암 물질이네. 발암 물질. 너무 어려워. 주제가 어려운데. 너무 주제가 어렵다. 그냥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하나를 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고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투자라고 했는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고용입니다. 네. 예. 근데 고용 말고 그 밖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도 이제 뭐 1,000조 원을 넘어서 1,100조 원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요. 네네.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대부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급급한 그런 네네네. 가구들이 이제 많아져요. 네. 한계 가구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연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침체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진짜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얘기가 오늘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요번에 2분기에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0.8%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건설 경기 기여도가 제가 기억할 때 건설 경기 기여도가 51.5%가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 저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는 이제 작년 전분기 대비 3.3% 성장을 한 거니까 전분기 대비로는 0.8% 성장을 했는데
저기에서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1.5%거든요. 그럼 이제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전에 2014년 성장을 하더라도 3.9% 성장하면 건설 투자 재배가 3.3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건설 경기가 10에서 20%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2.8%, 3.3%가 나올 때 1.6%가 건설 투자 재배니까 나머지가 다 건설 경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저 건설 경기 중에서도 저게 뭐냐면 주택 아파트 경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GDP 성장률이 저만큼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느끼지만 정부 발표하는 GDP 높은 이유가 뭐냐는 걸 딱 봤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 져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 짓는 거는 모르고 짓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계부채 한국 가계부채가 심각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편에서 다루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도 얘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한국 그 가계부채가 심각하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경기고 그 아파트 경기는 가계 부채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질은 굉장히 안 좋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죠. 저런 거 보면 사실은 답답합니다. 나 아마 암 걸릴 것 같아. 하고 가깝게 죽겠네. 그래서 이제 잠깐 가계부채를 살짝 터치를 하고자 한다면 네.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 문제야. 900조 원일 땐 문제가 아니었고 1,000조 원이 되면 문제야. 이런 건 아닙니다. 네. 1,100조 원이 됐어. 더 문제야. 이런 건 아니에요. 1,200조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문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늘고 있고요. 뭐 GDP도 어쨌든 늘잖아요.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뭐든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규모가 늘으니까 문제야. 이건 아닌데 네. 뭐가 문제냐면 GDP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게 문제예요. 혹은 가처분 소득, 우리 그렇죠. 가계의 네.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결국은 못 갚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가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정확히 동의하는 건데 우리 교수님 이제 말씀에서도 사실 가계부채는 이제 우리가 다뤄야겠지만 1,200조 크다라는데 저도 그렇게 똑같은 인식을 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실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 추세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갖다 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마련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채가 사실은 우리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한국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 아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막 비교를 해갖고 미국보다 우리가 뭐 미국이 150%대 그 우리 뭐에 서프라임 모기지로가 터졌는데 우린 150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로는 터진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저소득층이 가계부채가 높아서 터진 거고 그렇죠. 상환 사실은, 능력이 예. 없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사실 중산층 가계부채가 더 문제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버틸 여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있다고 보는 것도 사실 정부 얘기가 다 틀렸다고 우리가 말해. 그러니까 나오면 뭐 무조건 그냥 정부라고 그러면 우리 다 안 믿잖아요, 사실. 근데 정부가 맞는 말을 하는 것도 맞는 건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 추세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가계부채 이슈를 한번 다룹시다. 가계부채 이슈는 네, 그럼 다음에 한번 요것도 제가 한번 짚어보죠. 처음 유수진 선생님을 방송에서 만났는데 만난 그 주제가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만났었어요. 맞아요. 모 방송에서. 네, 모 그렇죠? 방송에서. 아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막 난 숨이 턱턱 막혀서 살 수가 없네.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기업들도 사실은 뭐 갖다 쓸 비용은 낮아졌지만 뭔가 불안하고 뭐 기업의 이윤이 창출이 되어 이들도 투자를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야. 그럼 일자리도 안 늘어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비는 또 더 못해. 게다가 전세값이 턱 밑까지 왔으니까 집을 사는 게 낫겠어. 그래서 또 빚을 내서 집을 사요.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 빚 갚느라고 나는 또 돈을 못 써. 소비는 또 침체돼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말씀들을 듣고 싶어요. 저는 쉽게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기자는 사람 없잖아요. 네. 케인즈가 말했듯이 케인즈가 우리가 이제 경제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투자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왜 저투자합니까? 소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소비가 왜 없습니까? 투자가 없으니까. 그럼 이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한 군데를 딱 끊어줘야죠. 그렇죠. 그럼 그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기업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소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케인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효수의 창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학의 진정한 본령의 출발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본다면 우리 모두 케인주의자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식에 어떻게 하면 유효 수요를 늘릴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 케인즈리안 이것도 엄청 얘기할 게 많죠. 뭐냐면 우리가 케인주의 정책이 건설 경기에 투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냥 건설 경기를 투자한 게 아니라 이 당시 건설 경기가 사실은 뭐라면 최첨단 업종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설이 그렇죠. 예를 최첨단 들면 업종이었어요. 금문교를 졌다. 그 당시 이제 케인즈가 놀라운 금문교 일이었겠죠. 짓고 그 댐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산업 경쟁력을 가져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케인즈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댐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대합착이잖아요. 대합착이라는 건 뭐냐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넣어서 중산층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 중산층이라는 게 가장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소득 대비 이 정확한 소비를 갖다 이루어지는 그 소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 제도를 하자. 기본소득제도. 그렇죠. 기본소득 지금 최근 우리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 하면은 여당에서 막 이거 뭐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은 여당도 그 내용들을 발표하고 준비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재밌는 거죠. 너가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서 다 준비하는 서로 여와 야가. 그런데 이걸 갖다 합의점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는 현재 사실 뚜렷한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대안은 기본소득 제도가 있어야 된다.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이 쉽게 하면은 케인즈가 말했잖아요. 우리 폐광에다 금을 쌓아놓자. 그럼 그거 금캐러 나갈 듯이 저는 기본소득 제도를 갖다 제공을 해줬을 때 그럼 대부분의 돈은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돈이 생겼어요. 뭐 하실 거예요, 수진 씨? 그잖아요. 이게 또 저축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딱 든 게. 어머 나 주식 살 거야 이렇게 나 일반인이 아니라서 안 돼. 안 돼.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이런 부자들한테는 돈을 백 사야지. 주면 투자밖에 백 안 한다는 거야. 투자밖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 제도에서 나눠줘야지. 이 빽살 사람들한테 그렇죠. 돈을 백살. 주자 이거죠. 무슨 그죠? 소리야? 백을 사야지. 근데 이거 그 기본소득도 그때 전번에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막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이 여러 가지 방안들로 뭐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이 한국 경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게 아주 유치한 표현하면 오줌 발 언데다 오줌 넣는 것처럼 이렇게 질질질질한 정책이 아니라 네네. 진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야 이제 변했네. 야 이걸로 우리가 한번 아베가 그걸 했잖아요. 사실은 아베노미스가 성공 실패를 떠나서 아베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요? 자 봐라 이런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갖다 우리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야 나온 게 희망이라는 게 예, 생겨나죠. 완샷 김영란법을 그때도 최고의 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써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정치권 합의를 했을 때 딱 던져줬을 때 저는 기본소득 제도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100만 원씩 뭐 많습니까? 예? 예? 많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 하셔야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그냥 뭐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아이디어를 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소비진작 11이제인가? 소비진작 12제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신문사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았던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가을방학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근저가 뭐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요. 지금 소비진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못 쓰는 거예요. 또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쓸 시간을 주자. 약간 이런 컨셉에서 가을 방학 제도 그리고 이제 지금 5일제잖아요. 네. 4일제, 3일제 이런 걸 도입하자. 회사를 운영을 안 해보셔서 그런 한갓집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회사 운영 안 지금 해서 직원들이 5일밖에 안 나와서 얼마나 속상한데 4일째를 실시하면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라는 이런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이 발전이 있기 안 때문에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다시 말하지만 가을 방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소득을 높여야 된다. 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6일, 높여주고 7일 일을 해야 되는 같이 거예요. 하면 되겠네요. 기본소득제도 도입하고. 그렇지. 그 임금을 높이다 보면 또 기업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임금을 괜찮으- 높이자고 그러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않았습니까?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제도를 가지고 하지 가자. 임금을 높이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이게 알겠습니다. 월급 받는 임금은- 입장에서는 다르시겠지만 임금은 놔둬요.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끝도 없어. 끝도 없고
이 해결의 실마리를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드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제 상황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이런 시류에서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 삼자 현상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시죠. 최진기 우리. 선생님께서 뭐 그래서 제가 오마이스쿨에 네. 예, 재테크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그 우리가 편하게 재테크 이런 얘기를 사실 좀 굉장히 어렵죠. 이제 투자 강의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남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인문학 뭐 전쟁사 뭐 미술사 듣고 뭐 재밌다 이러면 되는 건데 사실 투자가 들어가면 이건 벌써 책임감이 커지는 문제인데 그럼요. 내 말 한마디에 이게 좌지우지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저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보서. 왜냐하면 165만 원을 갖다가 노후에 필요한데 네, 그 네. 165만 원이 많지 않은 건 그 부부 네, 기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부가 165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1% 금리 시대 때 이게 19억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건 그것도 이제 집 빼고 순수한 현금 투자 자산이 19억 있어야지 버틸 수 있는 거니까 네. 거기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슬프죠. 답은 나와 있죠 사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아요. 복지를 늘려나가고 경제를 네. 활성화시켜 나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네.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그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떻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속에서 각자 도생 파이팅하시죠.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 교수님 어떠세요? 뭐 이제 저는 또 원론적인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한 시대 속에서 네. 고한 것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가 고하나. 그러면 이제 뭐가 고하는지를 집중해서 거기로 좀 투자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현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율보다 높은 뭔가 좀 그 고한 것을 이제 찾아서 네. 투자처를 좀 찾아서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률이 높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가진 그 기업들 중에서도 또 안정적인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저축에 대한 그 금융 투자가 이제 주식 투자나 아니면 또 부동산 투자나 이런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투자처를 좀 적극적으로 찾고 공부하시고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집중한다면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일 날 유수진 씨와 함께 라스베가스 CES 박람회를 갑니다. 네. 첨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왜 계속 웃기만 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랐는데 네.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네. 샅샅이 앞으로 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저금리 뭐 저물가 저성장 뭐 여기다가 이제 뭐 고용도 불안하고 소비까지 침체된 이 상황에 현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산관리사로서 고객들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가를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런 방향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이지만 앞으로는 내수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어디가 있느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심정이 이해가 간다니까. 예전에 이제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 환투자까지 하셨잖아요.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동안 저성장하는 동안에 남의 나라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국을 들여다보게 되고 베트남을 들여다보게 되고 인도나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동남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힘들어. 그냥 나는 현실을 즐길래.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고 열심히 저금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즐기고 쓸랜다. 그래서 동남아 가셔서 여행하시고 힐링하시는 동안에 저는 뭐랬냐면 베트남을 1년에 저는 한두 번을 갔어요. 가서 이 나라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입고 먹고 쓰고 바르는 게 뭐냐. 그래서 이 회사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롯데칠성이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의 성장률이 안 나온다면 성장률이 나올 나라에 가서 투자, 먹거리를 찾아오는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도 이런 투자 여행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투자 여행을 가는 거는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고, 그 안에서도 최첨단 산업을 보고 투자할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는 이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CES를 보고 제가 1년치 먹거리를 찾아올 겁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고 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 제 이제 고객 중에서 자산가 분이 있으세요. 토끼띠야. 그래서 제가 재벌 토끼라고 불러요. 네, 또 재벌 토끼께서 일본을 가자는 거예요. 아우 싫다고. 나 지금 방사능, 나 시집도 안 갔는데 나 지금 방사능 먹으려는 얘기냐.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 무식한, 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저지 않냐. 그걸 먼저 겪은 나라가 일본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간 산업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와중에 고였고 어떤 산업이 갔는지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와야 우리도 저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니? 방사능을 먹더라도 가서 찾아와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본다면 그 와중에도 갈 만한 산업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축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아끼고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뛰어드셔서 금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투자도 공부를 하셔서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걸 인정하시고 빨리 적응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해외로 이제 좀 눈을 돌려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들을 좀 쳐다보시는 거, 시야를 좀 넓히시는 거, 이런 방법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지 이 경건해진 분위기? 나 뭐 잘못했어? NG죠, 뭐. 깔때기 방송이라든가 우리가. 근데 이제 정리가 딱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한 세상 속에서 고한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고성장하는 산업 혹은 고성장하는 다른 국가들.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금융 투자가 아닌 실물 투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저성장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고성장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찾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니까 저희 이제 최수석이 함께 이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우리 정리 좀 전 할까요? 마무리 했습니다. 너무 크고 어려운 주제를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네. 재미는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좀 재밌는 주제를 가져올 텐데,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큰 주제를 한번 좀 정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네. 좀 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짚어보시고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름의 결론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방송 준비했던 거니까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